안녕하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우려에도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 지원금 지급을 채권 환매가 자발적으로 마무리된 뒤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2.7%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과 관련한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히며 또다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나로 3차 발사 시도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연내 발사는 힘들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30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자 증세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동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초대석 시간에는 청년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대학생 시절부터 창업 전선에 나섰던 한 청년 CEO를 만나봅니다. 자, 2부도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처음부터 크게 오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한 채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과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하원 의원들이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평가를 하면서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애플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를 이끌었습니다. 크로거는 5.2%나 올랐고 월트 디즈니도 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티파니는 예산 전망치를 줄이면서 6.8%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지수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마지막에 가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0.28% 소폭 오르면서 13,021.82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68% 오르면서 3,012.03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빨간불 켰는데요.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415.95로 장 마쳤습니다. 네, 다우 지수 이번 주 흐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이전까지만 해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름세 오늘까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날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이 영향을 끼쳤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유로존 기업인과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11월 경제 기대 지수가 전달보다 1.4포인트 상승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5%, 67.02포인트 상승하면서 5,870.3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78%의 강세 보이면서 7,400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1.53% 급등하면서 3,568.88 기록한 채 마감됐습니다. 네,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어제도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일본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지수를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경제 상승을 이끌 만한 촉매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00선 아래를 밑도울 것이라는 의견 많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각각 9,400선 그리고 21,92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만 파란불을 켰는데요. 0.51% 빠지면서 사흘째 2,000선 하회했습니다. 1963.49로 장 마감 지은 모습입니다. 네, 어제 환율 상황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에서 2.4원 내려가면서 1,084.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또다시 호조세를 보인 덕분인데요. 앞서 좀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수 오름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호재 요인부터 살펴보면은요,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고용, 경기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졌는데요. 먼저 고용부터 살펴보자면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급감세를 보인 것이 시장 심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3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 수정치가 예비치인 2%보다 크게 높은 2.7%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 또 잠정주택 판매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기대에 다소 못 미쳤다는 점과 이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좀 진전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악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가장 많이 얘기됐던 재정절벽 문제를 좀 더 얘기 드리자면은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회동을 가졌던 공화당 출신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미 2주일간이나 재정절벽 협상을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진전된 사항이 없다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베이너 의장은 회동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하면서도 백악관과 민주당은 실질적인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지 프로그램을 비롯한 재정 지출 삭감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유력 인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비둘기파 중 하나인 윌리엄 더들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차 양적 완화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부의장이자 종신 보팅 멤버인 이 더들리 총재는 뉴욕에서의 강연을 통해서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 내년에도 국채 매입을 지속할지 판단하기 위해 고용과 물가 전망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헬스케어 소재주가 강했던 반면에 매출 부진을 경험했던 소매업종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동일점포 매출을 기록한 메이시스가 4% 이상 추락했고요. 콜스는 무려 12%나 밀려났습니다. 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이후에 연간 전망치도 하향 조정한 명품 브랜드인 티파니가 6% 이상 곤두박질 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초에 이 서피스 프로를 발표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박상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 지원금의 지급을 채권 판매가 자발적으로 마무리된 뒤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채권 판매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IMFA 레가르드 총재는 그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리뷰가 끝났을 때 차기 지원금의 지급을 이사회에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로 재무장관들과 IMF는 이번 주 초 그리스의 지급불능 상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채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채권 환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2.7%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가 2.7%로
지난달 발표했던 수정치 2%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에 기록했던 1.3% 성장보다는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지만 블룸버그 예상치인 2.8%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의 재정절벽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팀과 의회 지도부가 재정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실무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베이너가 지난 2주간 백악관과 의회 하원이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균형적인 접근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로 3차 발사 시도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상단의 추력 방향 제어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 3차 발사 당일 오후 1시 58분. 산화제와 연료, 헬륨 가스 주입 등의 절차까지 발사 준비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발사 시간은 오후 4시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발사 16분 52초를 남겨두고 갑작스레 카운트다운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엔 상단의 추력 방향 제어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단 로켓의 방향을 결정하는 추력 방향 제어기 점검 과정에서 과전류가 흐르는 등 신호 이상이 감지된 겁니다. 오늘 나로 3차 발사를 추진하던 중 나로 2단의 추력 방향 제어기 TV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 신호의 이상으로 금일 중 발사 재개 가관에 따라 16시 8분 발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며 정확한 원인 규명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신호 오류가 아니라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예정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재발사가 불가능합니다. 12월 5일까지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 달 초 발사장 부근에 눈이나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내년으로 나로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으나 위원들이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 기준안에는 망 혼잡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초다량 이용자의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 북유럽 등에서 주택가격 거품 증상이 보여지며 이는 앞으로 또 다른 세계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에서 주택 거품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태 침체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어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단기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46%나 줄었습니다. 정말 혹독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 전망은 어떨지 최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증권사들의 4월부터 9월까지 단기순이익은 6,746억 원, 1조 2,404억 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658억 원, 46%나 감소했습니다. 주식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수탁수수료 수익이 1조 497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체에 빠진 증권업의 내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13년 증권업 전망을 내놓은 7개 증권사 가운데 3곳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은 증권사의 수탁수수료 수익 개선이 불확실하고 자산관리시장 정체 현상으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TB투자증권도 경기 기저효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상승 동력이 줄어들고
경기 위축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물 쪽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증권 쪽이 돌아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올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적인 수준에서 증권 업종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우와 키움, 교보증권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과 대우증권은 증권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면 상황은 반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좋아지면 가계 소득이 좋아지면 그건 증권업에 유리한 거거든요. 대선 주제들이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교보증권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미국, 중국 경제 지표도 양호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 속에 침체에 빠진 증권업계의 내년 행보가 주목됩니다. 엠머니 최현진입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S-오일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S-오일 어떤 기업이고 최근에 어떤 이슈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S-오일은 국내 3위의 정유업체입니다. 폴리에스테르의 원료인 파라제일렌 생산 쪽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인 게 좀 특징입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11월 28일이죠. 3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실리콘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업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법정 관리 신청으로 4분기 실적에서 지분에 대한 감액 손실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0% 지분 손실을 예상한다면은 약 2천억 원 정도 손실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 예상 배당금이 원래 3.5% 정도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주가 대비해서는 2%대로 하락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했고요. 3분기 대비해서 석유화학 부분이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대비 실적은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증시에서 S-오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최근에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S는 상당히 잘 나가는 반면에 최근 S-오일은 상당히 지금 횡보하면서 어제는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신청에는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양호했는데요. 어제는 쌍끌이 매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2% 하락한 97,200원을 종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번 악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향후 주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S-오일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또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S-오일이 그동안에 동종업계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배당 매력이 높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번에 한국실리콘의 지분 손실이 반영됨으로써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면은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과연 평가를 해줄지 이게 조금 의문시되는 시점이 됐고요. 일단 S-오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당장 실적만을 본다면 역시 또 3분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지금 내년도를 생각한다면은 올해 풀렸던 유동성들의 효과가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유동성 수혜를 볼 수 있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 11만 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올 4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조금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아침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S-오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서요, 프랑스, 일본, 영국 등에서 부자 증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도 있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세지고 있죠. 대선이 지금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이런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도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계 각국에서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복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재정 마련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지금 부자 증세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증세, 세금 증세라는 건 아무도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계 경제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렵고 예. 또 거기에 이제 이 특별히 그 중상층이 줄어지며 예. 또 이제 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자, 이제 이거를 볼 때 자, 그러면 최근 한 30년 동안 예. 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그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거는 소득 증가가 확실히 그 위에 그러니까 최고 한 10% 예. 거기가 제일 많이 그 소득을 베네피트를 받다는 근거가 아주 뚜렷합니다. 자, 동시에 이 최고 세율 예, 예.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때 그 2차 대전 끝나고 90%였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최고 세율이 90%나 됐다가 지금 35%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예. 이 소득도 위선에 제일 많이 올라갔고 예. 또 세금 내려오는 것도 제일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선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그 부자세 증가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자, 자원이 확실히 필요하고 예. 또 워낙 재정 적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를 더 키우면서 복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니까 예. 여기에 좋지 않지만 부자세를 고려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더 활성이 되면서 물론 반대도 있지만 고려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실 지금 학계에서도 뭐 네. 논란이 많거든요. 예, 이 세금을 더 늘린다는 건 항상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 현실을 인정하고 예. 또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앞으로 이 성장이라는 게 옛날 10% 뭐 두 숫자 그렇죠. 아주 그런 고성장 당분간은 힘든다는 걸 인정을 하면 그 부자세 인상은 고려는 해야 된다. 자, 복지를 더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요구, 그것들을 예.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렇다고 무작정 복지를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예. 확실히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특별히 낮은 쪽에 저소득층에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되니까 자, 여기에 좀 도울 수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역시 그동안 특별히 IMF 후에 예. 우리나라도 예. 그 고소득층들이 비교적으로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 어쩔 수 없다. 이런 좀 큰 차원에서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면 예, 예. 중동에 옛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지 않으면 가족 안에서 싸운답니다. 본인하고 형제들하고 싸운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더 커지면 가족하고 친척들하고 싸운답니다. 예. 자, 문제가 정말로 커지면 전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척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싸운대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이슈들이 예. 정말 크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 우리가 좀 더 합의하고 좀 더 타협을 해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이 못 사는 사람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또 방만한 재정 운영 책임을 왜 고소득자들이 져야 되냐. 예. 또 이런 논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아껴 쓰고 네. 좀 더 제대로 쓰면 네. 부자 증세하지 않고서도 재원을 일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물론 그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점이죠. 그게 먼저 네. 우선시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거는 예. 세금을 통해서 성장할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어저께도 공기업 예. 부채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많은 이 웨이스트가 있고, 자,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개선을 하는 과정에 확실히 또 피해가 옵니다. 예. 왜 이런 그 많은 재정 지출을 하지만 이걸 또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면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세금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만 있는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보면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최고 75%까지 지금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루이비통 회장 같은 경우는 예.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저는 이거를 좀 과격한 그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영어로 super rich 아주 고소득층들 예. 보면 사실상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 소득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사실 세금을 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애플 컴퓨터 2010년에 이 미국 말고 미국 밖에서 번 돈이 130억 불인데 130억 불. 거기에 세금 1% 이하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소득층일수록 세금을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물론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가 그런 이슈 때문에 무조건 세금 인상하면 안 된다. 저는 또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역시 아주 높은 소득층에는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 그 밑에 중산층은 세금 인상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부자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경기가 좋고 네. 사회에 있는 복지 수요를 충분히 지원해 줄 만한 재원이 마련된다면 사실 논의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예. 정부 입장에서도 세입은 줄어들어서 재원 마련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가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문제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우리 저성장 시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사실 우리 지금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예. 이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비현실적인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확실히 저성장 시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요즘 학계나 세계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오는 큰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째 이슈는 선진국의 인구 성장 속도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가 안 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잘 살수록 사실 이 부부가 이 애들을 이렇게 많이 안 낳고 있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인구가 늘어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고령화 시대를 지금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도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령화되면서 세 번째 그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의 그 반대면인데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화도 있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 사실 클수록 이 그 고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토메이션, 로봇이다, 뭐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그 더 생산성을 늘리지 고용을 최대한 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에 아주 큰 이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추세로 갈 때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쪽을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마 세금에 관한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저성장을 만들어내는 지금 몇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인구 고령화 네. 가장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어느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제가 좀 그림을 좀 가져와 예, 예. 봤습니다.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하시죠. 보면 그림이 빨리 안 뜨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 전체 총인구고요. 보면 갈수록 그 총인구가 이제 둔화되면서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예. 미래는 인구 성장률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 인구는 줄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추세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령화 이슈인데 65세 분들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 가면 지금 현재 대략 한 11%인데 38%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뚜렷하게 지금 추세가 일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진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경제 전체 면에서 이게 한계를 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나라 또 거꾸로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 이슈를 볼 때 통일을 하게 되면 사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일도 이 저성장 시대 또 전 세계 그 불황 시대에 좀 더 귀의 차원 안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그 고령화 이슈, 또 고용 이슈, 또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그 일할 수 있는 인구, working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예. 일할 수 있는 인구를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큰 숙제가 있고 예. 그거를 또 한계를 주는 예. 6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예. 제가 이걸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 선진국의 지금 저성장을 제일 고성장을 막고 있는 맞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가지 이슈는 역시 그 인구 성장 둔화, 또 고령화,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보다도 그 교육, 기술 개발 투자를 좀 덜한 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 그다음 인건비 경쟁력, 자원 환경 한계, 가계 정부 부채. 예. 이런 이슈도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선거 끝나면 누가 이기든 이런 좀 더 큰 이슈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은 이 정부 또 학계 또 이 비즈니스 면에서 이걸 다 좀 뭉쳐가지고 이런 이슈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자 증세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부자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에서 네. 비롯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성장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예. 방법으로 조금 전에 예. 그런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인구 유입이라든가 예. 뭐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라든가 예. 그런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도훈 교수와 부자 증세 논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금요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요. 젊고 잘생긴 청년 CEO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CEO는
이제껏 모신 CEO 중에 가장 젊은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연 매출 100억 원의 기업을 세우고 최근에는 닭강정 프랜차이즈를 런칭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 궁금하시죠? 오늘 주식회사 SN인더스트리 이장준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듣던 대로 잘생기셨네요. 별 말씀을요.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34입니다. 지금은 34시고요. 네네. 사실 뭐 오늘 이제 CEO 초대석에 나오셨는데 원래는 미술 학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요. 예. 뭐 만들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 진학은 미술학과를 나왔고요. 그러시고요. 예, 뭐 지금도 간간히 이게 취미로는 그림을 보고 또 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미술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하시는데 어떤 좀 도움이 되시는지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은 경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요즘은 또 감성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객이나 또 다른 직원들, 점주님들과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 어떤 감성 지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미술 공부를 하시다가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제가 군대를 제대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 IMF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 미처 이렇게 다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고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 힘든 시점에서 부모님께 계속 도움을 받기에는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계속 받기보다는 내가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게 대학을 공부를 잠시 중단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몇 학년 때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약간 뭐였죠?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몇 학년 때 사업을 시작하셨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음식 중에서는 일식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 초밥이나 일본식 라면, 일본 돈가스 이런 거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일본식 음식들이 좀 고가의 제품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스시 쪽인데 초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정말 잘 먹는 정도의 고가의 음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런 일본식 초밥을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좀 더 가벼운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밥집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사업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상당히 좀 열심히 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르바이트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가게나 뭐 편의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그리고 또 약간의 또 어머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가 그쪽 사업 쪽으로 투자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금을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께 등록금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셨군요. 그런데 이 등록금이 워낙 지금도 많이 등록금 얘기가 나오지만은 졸업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비는 그 등록금의 또 한 2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또 미술학과가 특히 그런 어떤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등등해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제가 조금 미리 받으면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그 초밥집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100억 원대, 매출 100억 원대 기업을 만들어내셨는데 20대 중초반에 어떻게 그런 사업 수완을 발휘할 수가 있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업 수완이라기보다는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험으로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미처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휴학을 하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어떤 여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던 게 지금 이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밥집을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그럼 초밥을 만들 줄도 아셨어야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초밥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준비 기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음식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뭐 책이라든지 요리책이라든지 또는 또 만화책 같은 경우도 상식을 가지는 데는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럼 책을 보면서 그 초밥 만드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까운 어떤 일식집을 다니면서 주방장님과 좀 친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초밥을 배운 건 아니고 책도 보고 지인들을 통해서 음식을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예. 못하고 지인들을 통해서 상식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견눈질로 배운 방법이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직접 이제 초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초밥집을 오픈하실 때 초밥을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고요. 아니요, 만들었죠. 아니 책을 보고 배우고 지인을 통해서 귀동량으로 배워가지고 초밥을 만들 정도가 될 수가 있는가요? 그게 어느 정도 상식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기계가 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상식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도를 먼저 해보고 가족이나 그 친구들에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죠. 근데 이 음식을 제가 먹었을 때 그분들이 내가 먹고 한 3명 정도한테 야 그거 되게 맛이 있더라 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결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매장을 오픈을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는 확신은 가졌었습니다. 5평짜리 조그만 가게였지만 초밥의 맛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미술 공부를 하셨으니까 손님을 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성 마케팅 접근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 얼굴이 잘생기셔서 아마 부산대학교 앞에 여학생들이 가게에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마 초반에는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초밥이 아니라 닭강정 하시네요. 네네. 예, 닭강정으로 아이템을 옮기시게 된, 주력 아이템을 옮기시게 된 뭐 주요 계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처음에 일식을 하면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본 여행도 짧게 다녀오다가 제가 28살 때경에 어떤 시장 조사 겸 해서 일본으로 넘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넘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프랜차이즈 아이템도 보고 그리고 창업 박람회도 방문을 하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하는 중에 상당히 줄이 길게 서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저는 연예인이 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연예인이 아니라 일본식 닭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말로는 카라아게라고 합니다. 카라아게 매장이 상당히 성황리로 이렇게 장사가 되고 있고 그 메뉴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이 사업을 꼭 한국의 그 문화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올해 초에 제가 이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닭강정 얘기하시는데 뭐 저도 새벽에 나와서 아침 못 먹고 방송하다 보니까 배에서 막 꼬르락 소리가 나네요. 언제 한번 먹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닭강정 사업 런칭한 게 이제 올해 초인데 네네. 런칭한 지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100개 가맹점 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맹점이 많다 적다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맹점이 늘어가기 위해서는 맛과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닭강정을 만들고 그 닭강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 이상한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잘 되는 가게는 맛으로만 가능하지만
그 가맹점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제가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 AOF 시스템을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확장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AOF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AOF라는 게 예. Automatic Operation Fryer라고 해서 자동 튀김 시스템인데 자동으로만 튀긴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설비에 있어서 예.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닥트라는 공사가 필요하지만 그 공사 없이 가능한 프라이어 시스템입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맛을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었다 네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면서 어린 나이 하시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키워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네. 어려웠던 일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짧게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굴곡이 상당히 많았던 건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중간중간에 항상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예. 제가 가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창업을 다시 도전을 할 때 그 시작 단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자금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력 부분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힘든 부분을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과 그리고 그 직원들이 제가 브리핑을 할 때 그걸 신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시작 단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네, 물론 제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예. 어떤 그 여론에 대한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서 예. 제가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짧은 시간에 수집할 수가 있었고 그 결정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 지금 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간에 저희 시청자들이 조금 이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가 지금 왔다고 하니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 은평 리타운 있는데요. 예, 예. 요즘 물어보려고요. 뭡니까? 체인점. 그러니까 예, 예. 그 뭐라 합니까? 가맹점. 예, 예. 그거 하는 건데죠? 예. 하는 거죠? 예, 예. 지금 점포 말고 창업 비용이 얼마 정도, 가맹 비용 모두 이런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업 비용이요? 예, 예. 가맹점을 내려면은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이 대표님 지금 전체 비용이. 예, SN 인더스트리에서는 지금 가맹점을 내려면은 창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요? 네. 저희 홈페이지 나오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용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예, 지금 시간이 1,000만 원대 한 중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시청자님 한 1,0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 우리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20대 CEO라고 그래서 20대 CEO 관심이 많은데 20대 지금 창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창업을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쉽게 학업을 포기하고 창업에 도전하실까 그게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요. 남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아이템이 확고하게 쓸 때 그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SN 인더스트리의 이상준 대표와 함께 20대 창업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죠. 이제 2012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내년 달력 한 번쯤 살펴보는 분들 계시죠. 살펴분들이 이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특히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휴일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연차를 하려면 휴가를 길게 쓸 수 있는 징검다리 휴일이나 주말로 이어지는 휴일이 어느 해보다 많다고 합니다. 반가우시죠? 자, 한편으로 이런 소식에 반가워해야 한다니까 좀 씁쓸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